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이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시장의 핵심 주제,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은 포스코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포스코가 뜨거운 얘기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 얘기가 엄청나게 지금 바람을 몰고 오면서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일부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거며 실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3천억짜리가 35조 원짜리가 되는 건지 포스코의 또 앞날의 미래는 어떤 건지 오늘 MTN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예. 잭팟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건설사들이 수주를 했다. 혹은 조선업체가 이제 배를 수주했다. 이럴 때 잭팟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건 이제 투자한 광산에 대한 잭팟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3천억이 35조가 됐다는 그 이야기 팩트 체크부터 전해 주십시오. 일단 저는 이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네. 그리고 저도 좀 반성을 하는 부분이 언론도 이거를 회사 쪽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아줬어야 되는지 물론 저도 그 기사를 쓴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이게 35조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약간의 좀 숫자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약간의 좀 장난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포스코가 2018년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 리튬 염호라고 호수에서 이제 건져서 이제 리튬을 캐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한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매장량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인수를 할 때는 한 220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해서 인수를 했었고 작년에 좀 검증 기간을 통해서 해보니까 1,350만 톤 정도, 6배 정도 많은 물량으로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었던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 중에서도 리튬은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2배 정도 오르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리튬 가격이 지금 이제 한 5,000불 정도에서 지금 11,000달러가 됐는데 한 2배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11,000달러를 곱한 겁니다. 네. 그냥 매장량이라 그러는 거에 곱했는데 그러면은 1,350만 톤에 11,000달러로 곱하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0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염호다 보니까 호수에서 건지면 그 매장량을 다 리튬으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5분의 1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5조 원이 나온 건데 이게 그 매장량에다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리튬의 가격을 곱하는 방식의 계산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슨 광산이나 이런 거 구리광산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숫자 나올 기업들 많을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라는 건 이익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의 주가는. 네. 근데 여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이런 35조 원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불확실한 수익에다가 대비를 했던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근데 없는 얘기는 사실 아니고 없는 옛날에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보물선 건진다고 주가 오르는 회사도 있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그런 건 아니고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뭔가 상당히 곱해서 숫자가 커졌다는 건데 리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영향일 텐데 처음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자들이 쓴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쓴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회사 쪽에서 그 발표를 한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으니까 예. 그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좀 약간 톤다운을 시킨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게 회사 쪽에서도 사실 곱하기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숫자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숫자가 틀린 건 아닌데 시장의 반응이 너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회사 쪽에서도 약간 부담을 좀 느낀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포스코라는 회사가 코스닥에 있는 어떤 작은 작전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강 회사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정말 주가가 포스코 강판 28%, 엠텍 상한가, 그렇죠. 케미칼 15%, 인터 네. 11% 이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사실 급락을 하고 오늘도 포스코 그룹사들이 좀 하락을 하는 가운데 엠텍 같은 경우도 거의 상한가에 근접해 있거든요.
이렇게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든 것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호재로 인식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정보의 호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또 단기간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포스코 차원에서는 약간 주가 부양의 목적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실 포스코라는 회사가 철강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 거기서도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주가 탄력성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깊이 있게 저희가 분석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뭐 리튬호의 그 매장량이 부풀렸냐 아니냐 실체냐 뭐 이거는 사실 덜 중요한 거고 예. 리튬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가려고 하는 철강 업체에서 철강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죠? 예. 포스코 케미칼 소재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리튬 쪽에 그 호수를 인수하고 리튬을 어쨌든 거기서 캐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리튬 산업은 그러면 포스코는 철강 회사인데 리튬 쪽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네. 포스코 쪽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투트랙으로 이게 양극재 사업을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의 주요 그 원재료가 리튬이 되기 때문에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일단 광석 리튬으로 만드는 거를 광양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은 2023년에 연간 43,000톤 규모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아르헨티나 염호 얘기는 아니고요. 광석으로 네. 갖고 와서 리튬을 만드는 얘기인데 아까 1,350만 톤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23년에 나오는 공장이 43,000톤입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보유한 염호에서도 리튬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범 가동 중인데 이것도 아직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공장에서 실질적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긴 한데 한 내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3월 달이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서 지금 있는 설비가 규모가 한 2만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럼 아까 1,350만 톤 중에 한 5분의 1 정도에서 한 260만 톤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5만 톤을 연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100년 정도 걸리는 매출입니다. 35조라는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의 주가를 이렇게 흔들 정도의 뉴스는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도 니켈도 이제 배터리 소재로 예. 많이 쓰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니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링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터리를 다 쓰고 난 배터리를 다시 회수를 해서 이거를 재활용 사업을 해서 니켈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호주의 니켈 강산에 포스코가 좀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받아갖고 와서 하는 계획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에서 대부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발트 생산에 대한 좀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하이니켈이라 그래서 이제 코발트를 줄이는 쪽의 배터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코발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자원 조달을 하는 계획보다는 지금에 있는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났을 때 그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권 기자께서 이 사업을 되게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면 제가 약간 쿨다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금 뭐 부정적인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뉴스 자체가 좀 과장된 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시면 저는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NCA, NCM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리튬 말씀하신 코발트, 망간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리튬 대박 거기서 얘기했고 앞으로 이제 포스코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강 회사인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죠. 그 중에 그러면 리튬 사업을 호수도 인수하고 그런 거 그만큼 리튬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예. 포스코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예. 네. 이게 포스코 그룹이 철강 회사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빌리티 회사로의 전환입니다. 모빌리티 소재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빌리티다. 예, 모빌리티 소재.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건 결국 전기차가 네. 만들어지고 거기에 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포스코는 이런 미래 모빌리티 사회가 오더라도 지금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다 강판을 갖다 납품하는 게 포스코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자동차용 강판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표면이 매끄럽고 굉장히 얇잖아요. 이러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리고 또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은 중국의 철강사라든지 이런 데들의 그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차 시대에 어떤 강판을 만들어서 납품할 것인지가 포스코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량화가 돼야 되고 경량화가 되면서도 단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자동차용 강판뿐만 아니라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가 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 강판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도 이제 철강을 납품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그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연료인지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전기차 안에는 그러니까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장비인데 여기에 금속으로 된 분리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분리판을 정말 수소 연료전지용으로 정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입니다. 이게 그전에도 이제 수소차가 얘기가 된 거는 최근이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기에 정말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부식이 잘 안 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에 들어가는 철강도 포스코가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획하면서 심지어 포스코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B2C 브랜드들은 많이 아는데 B2B 브랜드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오토포스라는 친환경차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오토포스 브랜드는 포스코 그룹사에서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친환경차 관련한 소재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체나 경량화 소재, 샤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팩 강제, 연료전지차 분리판, 구동 모터, 그리고 2차 전지의 양극재, 음극재 등 친환경차 소재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포스코는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네요. 결국은 이제 포스코의 미래가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예. 근데 포스코가 철강 회사인데 뭐 예를 들면 다른 전혀 뜬금없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소재인데 모빌리티 소재다. 굉장히 예. 중요한 단어를 하셨습니다. 모빌리티 소재. 그게 이제 어쨌든 리튬을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포스코가 투자하는 게 결국은 바로 직접적으로 더 많이 연결되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잖아요. 예. 그쪽으로 리튬은 그럼 주로 가공을 해서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일을 하던 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사실 철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철강 공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화학 물질, 자연스럽게 부생적으로 나오는 화학 물질을 가공하던 그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하는 일은 결국 포스코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포스코 그룹에서 보기에 야, 우리가 지금 철강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화학을 하던 회사가 어떤 물질을 또 새로 그 소재를 개발할까 하다가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사업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아까 포스코에서 얘를 리튬을 가지고 오면 그걸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양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를 만드는데 지금은 4단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4단계 확장 공사가 2023년에 가동이 완료가 되면은 연산 한 10만 톤 정도 규모의 리튬 그러니까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냐면은 작년 8월에 3단계 증설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4만 톤 정도 됐는데 작년 8월에 3단계 증설을 해서 3만 톤을 더 만들어서 7만 톤짜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한 다음에 작년 8월에 세 번째 단계 공장이 완료되기도 전에 4단계 공장을 또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올해 2월에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한 10만 톤 정도가 되고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가 한 전기차 한 110만 대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40만 톤 정도를 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글로벌 점유율 한 20% 정도를 차지하겠다는 게 포스코 케미칼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판매 자체도 지금 아직 규모가 작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양극재 판매가 전년보다 257%가 늘었고요. 그리고 NCMA 양극재 같은 경우는 LG하고 GM하고 지금 합작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양극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매출이 한 50% 이상 증가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의 멀티플이 본사인 포스코보다 훨씬 더 높게 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포스코 캠텍이었잖아요. 예, 포스코 예. 케미칼이. 근데 이게 사실 10,000원대부터 움직였고 주가가 그죠? 뭐 옛날 얘기 같으면 2017년이에요. 그다음에 한 3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18만 원까지 갔고요. 고점이 지금 15만 원이니까 엄청난 어떤 변화를 사실은 포스코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예, 예. 포스코 케미칼 쪽이 핵심이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포스코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철강 회사에서 말씀하신 그 소재, 모빌리티 소재 쪽으로 가고 2차 전지 쪽으로 가는데 철강 회사들도 변신을 많이 포스코 말고도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이 변신을 꾀하려고 할 거잖아요. 예, 예. 방향이 이런 방향이 포스코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가요? 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거를 되게 장기 시계열로 돌아보면은 예. 포스코가 왜 저러지? 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맞아요. 보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글로벌 철강사들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게 철강 산업이라는 거는 보통 개도국에서 나라가 좀 성장을 빠르게 할 때 그때 뭐 건설도 하고 도로도 짓고 그럴 때 철강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급성장을 하다가 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게 되면은 철강 산업들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철강 산업이 발달했던 나라는 유럽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와서 지금 중국,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철강 회사들은 그동안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돈을 잘 벌을 거라는 보장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일본의 최대 철강사였던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반도체 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럼 반도체 사업을 해서 뭐 150억 엔 이상 돈을 벌기도 했었는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정말 사이클이 굉장히 출렁출렁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은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반면에 반도체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감당을 못해서 그 한때는 이익이 150억엔 나오던 반도체 사업부를 대만에다가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실패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 US 스틸, 미국의 최대 그 철강사인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이게 철강의 패권이 아시아로 넘어간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포스코 그다음에 인도 미탈인가요? 예, 이런 쪽으로 중국, 아셀로미탈, 중국, 일본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에너지 사업에다가 대규모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 그룹의 전체 자산의 2배가 넘는 에너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다시 그 회사가 분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이 그 빌딩에서 보실 수 있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네네. 이 회사가 원래 철강 회사였습니다. 근데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아까 네. 미국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면서 거기는 국영으로 많이 돼 있었어요. 뭐 예.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뭐 이런 데가 다 국영이 있었는데 얘네를 다 통폐합해 가지고 아르셀로미탈이 가져갔거든요. 인도 철강사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티센크루프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철강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독일의 지멘스 회장을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쪽에 포트폴리오를 늘리면서 나중에는 그 아예 철강 사업들을 다 매각을 하고 나머지 그 엘리베이터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은 세계 3위 업체인 그 세계 3위의 엘리베이터 회사가 됐습니다. 네. 최정우 회장직이죠. 회장이라고 예, 그러죠. 대표라고. 예, 최정우 회장이 오면서 안 그래도 그런 사업에 초기에 이제 드라이브를 막 걸었잖아요. 그죠? 예. 포스코 지금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막 걸 때 약간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그죠? 이게 지금 계속 드라이브가 이제 한번 걸린 겁니다, 그죠? 예, 걸린 걸렸습니다. 거고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사실은 포스코 이제 세계 철강 회사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포스코가 새로운 사업을 성공해야 되네요.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잘 될까요? 예. 네. 이게 아까 반신반의하셨다는 네네.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왜냐면은 예앵커님이 네. 과거에 포스코가 얼마나 다양한 사업을 말아먹었는지를 맞아요. 잘 네. 아시기 네, 때문일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정준양 회장 때만 보더라도 이게 네. MB 정부 때죠. 자원외교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철강으로 번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네. 뭐 외교 뭐 이렇게 뭐 자원 사업한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말아먹었는데 그 중에는 뭐 마그네슘 사업도 했었고
연료전지 스택 사업도 했었고 뭐 액화석탄 가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정말 별건 아니지만 도대체 왜 이걸 했는지도 모르겠는 인제 자동차 경주장, 복권, 네. 순천만에 있는 관광열차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네. 정말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봤어요. 네. 이 시기에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많이 늘리는 동안 2010년 기준으로 113개였던 계열사가 2014년에 228개로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계열사가 2배가 넘게 늘어날 정도로 계속 사업을 벌렸던 거예요. 그러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받고 포스코에게는 돈은 잘 벌지만 투자는 정말 못하는 회사라는 오명이 씌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166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들에서 이제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한 분야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어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라는 것을 크게 한 축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양극재, 음극재, 친환경차 소재, 지금 포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빌리티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도 뭐 LNG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그 가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스코가 신사업 포트폴리오에 약간은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는 사실 그 글로벌 철강사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포스코는 11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꼽힐 정도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력도 좋고 원가 절감 능력도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철강이라는 산업에서 장치 산업에서 돈을 쉽게 벌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신사업에서 좀 굉장히 많이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잡은 사업에서는 아까 35조 같이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하게 새로운 산업들이 펼쳐지는 부분에서 철강사 외의 포트폴리오, 어떤 신사업 모빌리티 소재 같은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좀 그 설사 포스코가 미래에 철강 회사야? 아니면 이게 정말 너무 잘 돼서 이쪽이 더 커서 그럼 거기 모빌리티 소재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너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단기적인 뉴스에 어떤 대응하기보다는 이런 큰 방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최근에 사실은 이 얘기 나오기 전에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예. 소재 쪽에 이제 원자재 값도 오르고 소재 오르고 중국 쪽에서 이제 친환경 뭐 탄소 중립하면서 중국의 이 철강 생산이 좀 어려울 거란 얘기 나오면서 예, 예. 받았는데 오히려 뉴스가 나오면서 좀 빵 떠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이즈거든요, 이런 게. 그죠? 그쵸. 그러니까요. 네. 큰 그림을 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수소 이야기를 조금 하게. 원래는 사실은 권순우 기자나 우리가 오늘 수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포스코 얘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떠오르면서 이 얘기를 중심했는데 왜냐하면 포스코도 수소랑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차랑 함께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부생수를 가지고 현대차랑하고 그 안에 포스코 제철소 안에서 뭐 수소차 다닌다고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포스코의 미래 가운데 수소와 관련된 분야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고 어떨 건지 뭐 머릿속에 다 있으실 거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그 한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죠? 지금요. 우리 예. 한 2분, 3분? 네. 그럼 좀 짧게 말씀드려야 네네. 되겠네요. 그 이번에 그 포스코가 발표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수소의 생산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판매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고는 제철 공정을 하게 되면은 그 석탄을 집어넣어서 코크스를 만들면서 부산물로서 부생 수소가 나와요. 그리고 또 철강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주입해야 되는데 그 산소를 주입하는 방식이 물을 수전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물은 H2O니까 산소를 만들고 나면 수소가 남죠. 그럼 그 수소를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쪽에서 수소차가 많이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현대차하고의 협업 내용이었습니다. 그 양이 지금 그 현재로서는 한 7,000톤 정도의 수소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를 2025년까지 10배인 7만 톤까지 늘리겠다는 게 포스코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실 수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수소를 써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지금은 수소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한테 최대한 이런 모빌리티 공급을 많이 해달라는 취지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소차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내연기관차라 그러면 굳이 정유회사하고 손잡고 만들 필요가 없는데 수소산업은 워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꾸준하게 그 뭐 트럭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차량도 만들어서 모빌리티를 꾸준하게
튼튼하게 공급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는 수소 생산을 통해서 도와주면서 여기에 소재 부분을 또 같이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SK도 좀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서 2023년까지 3만 톤, 2025년까지 28만 톤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최대 규모가 되거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아까 포스코 7만 톤, SK 28만 톤만 하더라도 무려 35만 톤의 수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많은 수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사실 제가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그럼 이 많은 수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빌리티, 발전, 가정용과 같은 수소의 어떤 디바이스들을 충분히 많이 어떤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동력을 예. 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업들이 동맹을 올해 상반기 안에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할 얘기가 많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주제는 또 좀 이렇게 보관해 놓고 수소 경제와 관련된 에너지 얘기는 시간 잡아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리튬 대박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포스코의 미래, 모빌리티 소재 이런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MTN 경제산업부 권순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